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온누리의 평화와 축복을 기원하는 성탄절이지만 나라 안팎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조촐하게 성탄 예배를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열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는 정점을 향해 조여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체포영장 발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 소식 한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회전문 앞에 취재진의 촬영 장비만 늘어서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하루 종일 대비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도 출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불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시가 지났으니 불출석이라면서도 가능성은 낮지만 오늘까지는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대리 출석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보다 헌재가 우선이라며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연내에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변호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민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국회 측의 노쇼로 3분 만에 끝난 검사 탄핵 심판의 선례를 따를지 아니면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정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정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레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초유의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를 앞두고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추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건에서 피청구인 없이 구체적 논의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증거 같은 거를 다 접수하고 윤 대통령 측에 이제 전달하겠다. 그런 정도만 되고.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준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를 지정해버리면 윤 대통령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거거든요. 앞서 지난 18일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달 8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탓도 큽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고 해석하는데 실상은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일이 지났지만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입니다. 구인단 겪고 있다고 그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앞으로 변호할 분들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야권에선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TV조선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한다며 변호인 선임 타진이 왔으나 안 된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변호하면 향후 사건 수임이 어렵기 때문에 로펌에서 만류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 맡았다면 한 3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할걸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윤곽근 전 고검장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를 맡을 10년차 내외 변호사 선임은 힘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섭외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바를 지키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출석을 비난하면서도 체포 여부 등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데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육선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더욱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게 많죠. 조 의원과 함께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보수로서 최소한의 품이라도 지키려면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조율을 하고 당연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사회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인 박형수 원내수석 역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법치주의자라 했던 모습은 어디 갔느냐며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섣불리 체포하면 오히려 기소기간에 쫓기게 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모레 오전까지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인 체제로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미뤘던 건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내일 오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임명 마지노선을 27일 오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 발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27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7일 날 오전에 발의를 하고 27일 날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탄핵안 발의를 갑자기 보류했던 민주당이 연일 임명 시한을 강조하고 나선 건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에선 단 1명만 이탈해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완전체로 가는 것이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6명이 전원 탄핵에 동의해야 되는데 아직 섣부르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잡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법안 2개의 거부권 시한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행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도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도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대행마저 탄핵될 경우 우리 금융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년 4월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임명을 하지 못할 경우 헌재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한 대행 탄핵 대신 합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의 이딴 탄핵 예고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소추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위헌 논란이 있는 특검 법안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데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공간에 머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탄핵소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여야 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이 제적의원 가반이 전족수라며 탄핵소추안 처리 시 한 권한대행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선 여야가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권한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권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명분도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온 특검 법안들과는 다른 절차적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만 인용했다는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와 야, 한덕수 대행까지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보고를 위한 추가 본회의를 모레인 27일 열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이 임명을 이루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물리적 조건은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과 31일 이틀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모레인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인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다만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해 오는 30일 전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8일에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힐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국무총리에 준한 151명으로 볼지 대통령에 준한 200명으로 볼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시절 행위가 탄핵 사유라면 총리에 준한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어 이 부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레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보류했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결을 위한 정족수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혼란은 짐작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위기의 국정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은 151석이면 탄핵 소추가 된다는 입장이죠. 만약 그렇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바로 정지가 되는 겁니까? 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151석이 탄핵 소추 요건이란 민주당 주장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가결을 주장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한 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든 그렇지 않든 탄핵 소추안 가결의 법적 효력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당이 주장하는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앞서 또 전해드렸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해설서를 보면요.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겠죠. 즉 대통령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에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국무회의 등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 헌재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듯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대행의 직무 수행 여부를 놓고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렇게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국정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만약 한 대행이 직무를 멈춰서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헌재에서 한 대행 탄핵은 위헌이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최 부총리가 수행했던 모든 업무들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겠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더라도 국정 혼선이 불가피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군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닥칠 혼란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네, 그렇게 아찔할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여야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심 대통령 탄핵 심리를 늦추고 싶어하는 국민의힘과 탄핵 심리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국정 위기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옵니다. 총리실에선 한 권한대행의 선택지를 여당이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한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결정할까요? 한 대행이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를 요구해 왔지만 내일까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대행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헌재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 데다 그동안 민주당도 정략적으로 미뤄왔지만 현재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시키는 자체에 다른 명분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행이 이게 마지막 자신의 공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국민만 보고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한 대행의 결정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 게 10건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엔 박성재 법무장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주요 탄핵 사유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탄핵 이유가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10쪽 분량의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사유로 내란가담, 2차 계엄 논의 의혹과 함께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들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게 국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박 장관은 답변서에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순한 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됐나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무위원회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부당한 의도라며 헌재에 신속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헌재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누구를 비대위원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친윤 투톱, 돌고 돌아 친윤이란 비판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기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비대위원 4명 등 7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지난 총선 전 꾸려졌던 한동훈 비대위가 11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몸집을 크게 줄이는 겁니다. 권 위원장 측 관계자는 비대위원 4명 안에 중진과 초대선 의원, 원외 인사 등을 아우르는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윤, 친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파가 아니라 당원 하악과 미래라고 저는. 김재섭 의원 등 탄핵 찬성파와 윤희숙 전 의원 등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한동훈 체제에서 임명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곽규택 수석 대변인 등을 최대한 유임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첫 메시지에서 내놓을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수위와 형식도 고민 중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직후에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2018년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회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2020년 미래통합당은 긴급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칠 경우 싸늘한 여론에 더 역풍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 수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 실행됐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검찰은 수첩 내용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경찰은 계엄 사태의 비선 주동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송치하면서 노상원 수첩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검찰은 어제 노 씨를 상대로 간략한 서류 절차인 인정신문만 하고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노 씨를 소환해 수첩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60쪽 분량의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한 공격을 유도한 뒤 반격, 정치인 수거, 사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핵심 비선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확보한 노 씨 관련 진술과 수첩 내용을 비교해 두 사람 공모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노상원이 손으로 작성한 수첩,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결과랄지 자기 구상이랄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간 노 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햄버거집 회동을 한 구3의 제2기갑여단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비선 조직인 수사 2단의 단장으로 내정됐던 인물인데요. 경찰은 이 조직의 역할은 물론 구 여단장이 탱크 부대를 동원하려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구3회 여단장의 육군 제2기갑여단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3개 대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 주둔하고 있어서 1979년 12.12 사태 당시 서울 도심에 탱크를 투입한 부대입니다. 구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경찰은 구여단장이 비선 조직인 수사이단의 단장을 맡아 선관위 장악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이단 부단장엔 또 다른 햄버거 회동 멤버인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내정돼 있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구 여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햄버거 회동 후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은 구 여단장이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 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상원은 구3회에게 김용현이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노상원 별동대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군검찰로 이첩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시 HID 요원을 투입하고 중앙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부가 북한의 송전탑 철거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공개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직접 요청에 따른 거였다고 합니다. 계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송전선이 위아래로 출렁이더니 송전 탑재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북한이 작업자를 투입해 송전선을 끊고 일부는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앞서 합참도 같은 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 일부를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전방 감시 카메라로 확보한 영상을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걸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앞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직전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게 영상 공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공개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북측 송전탑이 통일부 자산인 만큼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만 했을 뿐 김 전 장관의 요청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계엄 선포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과 북한 인권 침해에 관련한 문제였던 만큼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했다며 다른 건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풍 의혹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펼쳐왔던 대북 강경기조와 훈련들이 계엄을 위한 북풍 사전 작업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두루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눈 내린 백령도 진지에서 K9 자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진행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서 해병대 유교단은 자주포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에 발사한 정례적 사격훈련이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9.19 그 이전에도 있었고 9.19 기간 중에도 또 가용한 여건 하에서 충분히 훈련이 이루어졌었고 육군은 지난 13일 매년 실시하는 대테러 작전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특전사 10수여단의 한국은행 출입 허가를 요청했지만 추가 계엄 의혹이 일자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달 초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공개한 것과 유사한 전단통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사령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군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사기 저하와 전투력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장병들의 훈련을 제한하게 되면 군이 위축되고 또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력 유지에 매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이달 계엄으로 인해 취소된 군의 훈련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도 전국 곳곳에선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모처럼 일상의 근심을 잊고 가족,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물고기 떼에 둘러싸인 산타클로스가 유리 밖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산타가 저렇게 물고기 밥 주니까 저도 물고기가 부러웠어요. 전통시장에도 오늘은 산타가 트럭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자주 물품을 배송받는 상인들이지만 느낌이 남다릅니다. 제가 주문했어도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배송기사들도 즐겁습니다. 상품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문을 연 성탄절 선물 가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60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진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간밤에 다녀가지 않은 산타에게 원망이 담긴 편지도 써봅니다. 산타한테 이번에 선물 못 받아서 조금 속상했는데 다음에는 꼭 2번 다시 체크해달라고 편지 썼어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게 산타 마을을 찾아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이제 막 산타 할아버지를 알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고 선물 주고 그러고 왔답니다. 혼란스러운 연말이지만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 따뜻한 성탄절이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도 열렸습니다. 절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어려운 시국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신자들도 우리나라에 평화가 깃든 새해가 찾아오길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성당을 찾은 인파로 명동 성당 앞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품은 소망을 대형 트리에 소중히 달아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제 서로 배려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 세상의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기 위한 신자들의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9월에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성탄 맞아가지고 의미 깊은 날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미사 드리러 왔습니다. 성탄의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여야 대표가 참석한 성탄 예배가 열린 가운데 부산 범어사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입구 옆에는 산타 인형이 설치됐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부처님 탄생한 날 못지않게끔 예수님 탄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성인의 오신 날을 함께 맞이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종교는 다르지만 평화와 화합을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축복 속에 맞아야 할 오늘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성스러운 해 희년을 맞아 전 세계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개방하고 25년 만에 찾아온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바티칸 시국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교황은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하며 전쟁과 가난으로 암울한 세상과 모든 상심한 이들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Nei luoghi profanati dalla guerra e dalla violenza, portare speranza lì, seminare speranza lì. Il Giubileo si apre perché a tutti sia donata la speranza. 가톨릭 교회에서 성스러운 해인 희년은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내후년 1월 6일까지인 희년의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순례객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When I seen the doors open, it was amazing. I flew over here. I got here today,
just to see this. 그리스 아테네에선 성탄 소원을 담은 종이 랜턴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우주 정거장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2년째 이어진 전쟁 탓에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올해도 십자가만이 어둠을 밝힌 채 틀이 없는 성탄을 맞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선 공습 경보와 포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성탄 미사가 열렸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기부 심리 위축 우려도 나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에 닿아 끓기 위해선 아직 1,300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그래도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돕고 나누겠다는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거리에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걸음을 멈추고 성금을 넣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500명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나 여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이게 많이 넣거든요.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해요.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지난해보다 모금액이 1.6% 줄어드는 등 혼란스러운 전국의 기부 심리도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분들의 도움이 좀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올해 사랑의 열매 모금 목표액은 4,497억 원. 2,000원을 기부하면 즉석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좀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제 이웃들도 좀 많이 둘러보고 이런 계기가.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보다 4도가량 높은 70.5도를 찍었지만 아직 목표액까지는 1,3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침체 그리고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이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음 달 31일까지 ARS 전화와 문자, 온라인 계좌 등으로 모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해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역시 AI였습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트럼프가 열게 될 새로운 AI 경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실태와 대책을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AI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It will help ensur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technologies, and other industries of tomorrow are built, created, and grown right here in the USA. 챗GPT가 출시되기 전인 2017년 시작된 트럼프 일기는 별다른 AI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백악관 내에 AI 정책을 전담하는 핵심 보직을 만들며 대대적인 국내외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쟁국들도 바빠졌습니다. 정부 주도로 반도체를 개발해온 중국은 AI와 반도체 자립에 무제한 지원을 선언하며 180조 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 대만도 올해부터 2033년까지 54조 원을 쏟아붓고 일본 역시 2030년까지 90조 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강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중입니다. 2달 전에야 대출이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8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확정했고 보조금 지원 근거와 R&D 분야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골자로 한 K-칩스법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의 천문학적인 금액 지원이 결국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재계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지원만이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입니다.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며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주역이 된 일론 머스크.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이제는 트럼프 2기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입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트럼프 2기 전기차 정책은 머스크의 뜻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몽발 태우고 국회의사당에 나타나 전기차에 최대 $7,500를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CEO가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는 데는 경쟁사에 더 큰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76억 투입해 연간 3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한 현대차 그룹은 보조금 폐지 계획에 하이브리드 등 다른 차종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계획 중인데 미국 배터리 수입 물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 또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고 또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것을 좀 벌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대응과 별개로 미국과 협상할 정치, 외교적 창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물가도 비상입니다. 치솟은 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주요 정책들도 불난 물가에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셈법 복잡해졌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껑충 뛴 물가에 한숨부터 내쉬는 소비자들. 해가 바뀌면 가격이 더 오를 거란 불안감에 장바구니에 꾸역꾸역 담습니다. 짜장면 값이라든지 밀가루 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샀는데 많이 또 오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많이 사러 나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도 오른 건데 수입 물가가 뛰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만큼 새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민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좋을 때는 또 제일 나중에 느끼고 그래서 문제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물가가 더 치솟는 이른바 트럼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규모 감세와 보편적 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정책들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탓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져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반대로 올리자니 가계부채 부담으로 얼어붙은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정이나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외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의 터널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에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죠.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첫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우리 증시 상황에 실망한 투자자들을 대거 흡수한 걸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는 이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주식보다 등락폭이 훨씬 크다 보니까 직장에 있던 돈 빼서 그냥 비트코인 사거나 저축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 남들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저도 500만 원 정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달까지 1,559만 명으로 한 달 새 60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공약했는데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이런 기대가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겁니다.
실제로 10월까지만 해도 개당 가격이 1억 원을 겨우 넘었던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1억 5천만 원마저 깨고 사상 최고가에 닿았습니다. 여기에 수익 기회를 나만 놓쳤다고 느끼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겹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달에만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발맞춰 현물 ETF 승인 등 관련 제도를 손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제도권 편입 논의가 7년째 멈춰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랑 온라인 시대의 규제는 달라야 되듯이 기존의 법이나 제도를 단순히 개정하는 것보다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맞춰 자산 인정의 수위와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자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의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남의 영토를 탐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파나마 운하 반환과 캐나다의 미국 편입도 거론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덴마크령 그린란드입니다. 면적의 80%가 얼음이지만 매장된 천연자원 등의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 돈 약 2,48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사들이겠다고 한 건데 그린란드 총리는 우리 땅은 영원히 판매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하루 만에 그린란드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2조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협박에 가까운 외교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통행료가 비싸다며 파나마 운한 반환을 요구했다가 파나마 대통령과 시민들의 격한 항의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That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ull, quickly and without question. 캐나다를 향해서는 관세 카드를 들먹이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떠냐는 발언도 잇따라 했습니다. 타국 영토를 넘보는 트럼프의 도발이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식민지 시대의 확장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탑승자 67명 중 28명이 생존한 걸로 파악됐는데 셋대와 충돌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항 인근을 비행하던 여객기 한 대가 고도를 낮추다 그대로 땅에 추락합니다. 기체에선 순식간에 불길이 일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상자가 속출한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러시아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추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탑승자 67명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생존자 2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엔 아제르바이잔인 37명과 러시아인 16명, 카자흐스탄인 6명 등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여객기가 셋대와 충돌해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며 사고 직전 공항 주변을 여러 차례 돌면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프로배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2위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는데요. 에이스 허수봉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팀의 8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마치 산타가 된 듯 경기장을 찾은 만원 관중을 향해 팬 서비스를 뽐낸 현대캐피탈. 상대는 2위 대한항공이었지만 현대캐피탈의 연승 가도는 멈출 기세가 없었습니다. 손쉽게 1, 2세트를 가져간 현대캐피탈은 3세트 초반 대한항공의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위기에는 에이스 허수봉이 있었습니다. 대포 같은 서브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대한항공의 베테랑 곽승석조차 허수봉의 강서브에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습니다. 허수봉은 3세트 초반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하며 대한항공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 8연승에 성공한 현대캐피탈은 2위 대한항공과의 격차를 승점 8점까지 벌리며 팬들에게 최고의 성탄절을 안겼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타가 그려진 특별한 유니폼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한 여자부 2위 현대건설은 최하위 GS 칼텍스를 완파했습니다. 13연패로 팀 한 시즌 최다 연패와 타이를 작성한 GS 칼텍스에게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And I, Jack, the Pumpkin King. That's right. I am the Pumpkin King. 헬로윈 마을을 이끄는 잭은 독단적 자아도취형 유령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을이 부러워 산타를 납치해 오라고 하죠. 대신 산타 행세를 하며 선물을 나눠줍니다. And what did Santa bring you, honey? 악몽처럼 기괴한 헬로윈식 선물로 크리스마스를 망쳐놓습니다. 잠깐 반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돌변합니다. What have I done? Well, what the heck? I went and did my best. 산꼭대기 동굴에 사는 괴물 그린치는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참을 수 없습니다. I'm going to steal their Christmas. 산타로 변장하고 트리와 장식, 선물까지 닥치는 대로 썰매에 싣습니다. 그러다 들킨 뒤 깨닫습니다. But now I see that it wasn't Christmas I hated. It was being alone. 눈 덮인 벌판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북한군을 공격합니다. 살인 드론에 산타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악몽을 선물한다는 건가요? 사흘에 걸친 공격에서 숨진 북한군 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투성이 사륙전에 산타라니 참담합니다. 이 뒤틀린 세상이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짓누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헬로윈의 유령, 동굴 속 괴물처럼 들이닥친 비상계엄에 다들 황망합니다. 혼돈의 눈보라가 언제나 그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지 답답합니다. 계엄 회오리에 지갑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소비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가게마다 꽁꽁 언 연말 대목에 한숨 짓습니다. 경제 성장, 수출 엔진 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탄절 하늘이 맥없이 퀭한 눈같이 가라앉았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진 루돌프들이 이끌고 가는 세상 참 때꾼한 크리스마스도 돌아왔네. 그래도 산타와 함께 행복한 어린이들이 위안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성당을 찾던 그 시절, 그 종소리 다시 듣게 하시고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닫게 해주소서. 12월 25일 앵커 칼럼 오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습니다. 오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성탄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3355 모여 온기를 나누고 트리에 다가오는 새해 소망을 담아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고 모레는 날이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일부 중부 내륙에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는 아침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때 공기가 탁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충청과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가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도, 홍성 3도 선에 그치며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충남과 호남에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